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것이 편견이었다니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시대에 맞지 않는 지식이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미 누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베르토리니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경제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도쿄에 살며 일본 경제와 기업 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도쿄로 이주했을 때만 해도 일본 경제에 대한 제 신념은 확고했죠.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며 한국이나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일본을 동경하게 된 순간들이 선명합니다. 밀라노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였어요. 유럽은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경직으로 휘청거렸지만 일본은 안정적인 성장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일본의 종신고용 시스템은 단순한 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경제학 교수 비안키의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교수님은 일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안정을 보장하고 직원들은 회사에 충성하는 모델이 서구식 자본주의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죠.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일본 기업의 장기적 전략과 조직 문화에 집중했습니다. 도요타의 린 생산 방식, 소니의 혁신 전략, 파나소닉의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그 깊이에 감탄했어요. 밀라노의 카페에 앉아 일본 기업 사례를 연구하며 언젠가 일본에 가서 이 놀라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졸업 후 런던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는데 운 좋게도 일본 기업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죠. 처음 도쿄에 출장 갔을 때의 흥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깔끔한 거리,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세심한 서비스까지 경제대국의 면모가 도시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마르코,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 상사에게 보고할 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였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당시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제 눈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성공 모델을 모방한 결과였고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라 확신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 칼럼에도 자주 등장했죠. 제가 쓴 아시아 경제의 진정한 리더 왜 일본인가라는 글은 경제 매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2015년 저는 도쿄로 이주했어요. 일본 경제 전문가로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버블 붕괴 후 장기 침체를 겪고 있었지만 그건 단순한 조정 과정이라 생각했죠. 곧 일본은 본래의 위상을 되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도쿄에 자리 잡고 보니 일본 경제계에서 제 의견은 환영받았어요.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그림자라는 주장은 많은 일본 기업인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일본 재계 모임에 초청받을 때마다 이 말을 들었죠. 베르토리니 선생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입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자신감에 흔들림 없이 동의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란 신념은 확고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 자신감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확신도 함께요. 도쿄에 정착한 후 저는 일본 최대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며 여러 일본 기업들의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 명함에는 아시아 경제전략 고문이라는 직함이 있었죠. 일본 기업들은 제게 한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고 있죠. 이런 식의 분석을 자주 내놓았어요. 당시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도쿄 한복판 롯본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일본 경제의 깊이와 역사를 더 깊이 배웠고 그럴수록 일본의 우수함에 더 확신이 들었죠. 한 번은 일본 최대 전자기업의 회의실에서 시게루 야마모토 이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회사의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죠. 베르토리니 선생님, 우리 회사는 100년을 내다보는 경영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처럼 당장의 이익만 쫓지 않죠. 시게루 야마모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기업의 이런 장기적 안목이야말로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시 저는 일본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장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교토의 한 연구소에서 만난 미유키 코바야시 수석 연구원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자신만만하게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당장의 성과보다 중요한 건 기술의 완성도죠. 그 말을 들으며 일본 기업들의 깊이 있는 연구개발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충분한 검증 없이 제품을 출시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저는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더 확신에 찬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 현상일 뿐, 일본의 깊이 있는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글이 일본 경제지에 실리면 항상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어느 날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미래 전망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자신있게 발언했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존 시장의 빈틈을 파고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본래의 경쟁력을 되찾으면 다시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청중석에는 많은 일본 경제인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제 말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의 자신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죠. 주말이면 긴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본 기업 임원들과 식사를 하며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이나 중국의 성장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데 동의했죠. 와인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일본 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나눴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아시아 경제 질서의 재편이란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일본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라는 논지를 펼쳤죠. 그 보고서는 여러 정책 입안자들에게 공유되었고 일본 경제계에서 널리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주변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그 신호가 뚜렷해졌죠. 일본 내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확고한 신념의 균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초반 제 사무실 책상에는 여전히 일본 경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일본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듯 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자주 가는 도쿄 시부야의 대형 서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고 놀랐어요.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 한류, 경제학, 한국에서 취업하는 법 같은 책들이 진열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이런 책들이 잘 팔리나요? 테츠야 사이토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최근 1년 사이 한국 관련 경제 서적 판매가 3배 이상 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찾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궁금했습니다. 테츠야 사이토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10년 전에는 반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는 한국을 배우려는 책들이 인기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이 한국어 학습 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팬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비즈니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노트에는 면접 준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 경제신문을 읽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도쿄에서 신규 채용 설명회 개최, 500명 정원에 2,000명 지원.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채용 설명회에 관찰자로 참석했습니다. 로폰기 힐즈타워 컨퍼런스룸은 정장 차림의 일본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삼성 임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나이나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성과입니다. 그 말에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분위기는 열기로 가득했죠. 마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쿄대를 졸업한 아이코 사토였죠. 왜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에 지원하는 거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이코 사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는 10년은 기다려야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다릅니다. 실력만 있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 기업은 워라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한국 기업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보다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곳도 많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깊은 변화의 신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일본 방송국 NHK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부상 배터리에서 반도체까지.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추월했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다음 날 연구소에서 만난 동료들도 그 다큐멘터리를 봤다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도록 권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마르코.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일본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눈을 감아도 변화의 조짐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정말로 오고 있는 걸까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2021년 초여름, 저는 일본 경제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주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 일본 경제의 심장부인 이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신주쿠역 주변은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역 근처 슈퍼마켓 앞에 긴 줄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 싶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반값 할인을 앞둔 도시락과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단정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 노인들까지 모두 약간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슈퍼마켓 직원이 마침내 유통기한이 당일인 식품들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50% 할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그 순간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여 도시락과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먼저 손을 뻗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마지막 남은 품목을 잡아챘습니다. 이건 과거 제가 알던 풍요로운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중산층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이런 광경이 펼쳐지다니 충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38세의 반도체 엔지니어 히로시 나카무라였죠.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경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 나카무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반값 도시락을 사려고 줄 서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글로벌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고 급여는 30% 가까이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매달 빠듯합니다. 점심 한 끼라도 아끼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히로시 나카무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죠. 요즘은 회사에서 모두 500엔짜리 원코인 도시락을 먹습니다. 심지어 몇몇 선배들은 도시락을 싸와요.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히로시 나카무라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평균 실질 임금은 1990년대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려 30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반면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쿄 외곽의 초저가 슈퍼마켓 체인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500엔 특가 도시락, 선착순 판매합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퇴근길 직장인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낯선 감정을 읽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체념이 섞인 모습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도시락 2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이카 이시카와 26세 MBA 졸업생이었죠. 그녀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더니 근처 벤치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이카 이시카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일본이 경제대국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취업도 어렵고 급여도 오르지 않고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현실은 제 신념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도 면접이 있습니다. 레이카 이시카와의 이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니. 한때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이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경제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후 더 이상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의 고층 빌딩 회의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임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서 일본 경제의 진짜 현실을 듣고 싶었죠. 시게루 야마모토, 켄지 오카모토, 미유키 코바야시 같은 일본 산업계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마르코 선생님, 일본 경제가 침체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경제대국입니다. 시게루 야마모토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테크노재팬의 전략기획이사인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한국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건 단기적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세웁니다. 표면적으로 그의 발언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했어요. 그것은 확신이라기보다는 자기 위안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토모티브 재팬의 켄지 오카모토도 합세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깊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은 표면적 성과만 추구하죠. 시간이 지나면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커피타임, 켄지 오카모토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구석에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이 큽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차의 성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 기업들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미유키 코바야시와 함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이 분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일본은 배터리 기술의 선두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연구소의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미유키 코바야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그들의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듣고 저는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 고용시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청년들의 한국 취업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일본 내 한국 기업 지원자 수는 5년 전보다 3배나 증가했고 일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취업 검색량은 2020년 대비 50% 이상 늘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는 취준생이 급감했죠. 이런 데이터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일본의 주요 경제학자인 타케이코 모리시타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토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그는 20년 넘게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모리시타 교수님,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일까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르토리니 교수,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운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모리시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경제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일본이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한국보다 GDP가 훨씬 큽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GDP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죠. 일본은 3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이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지표를 심층 분석해보니 모리시타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은 수십 년간 저조했고 혁신 지수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혁신, R&D 투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 등 모든 면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정부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성공 모델 분석 및 적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증거였죠.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일본 경제의 우월성이라는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더 파헤쳐야 했습니다. 2022년 초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부스는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기업들의 부스에는 수많은 일본인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행사를 주최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 부스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채용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 앞에서 대기 중인 레이카 이시카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MBA를 마치고 한국 기업에 지원하고 있었죠. 왜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하는 거죠? 레이카 이시카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 대기업보다 한국 대기업이 더 매력적이에요. 연봉도 높고 승진 기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실력만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최근 한국 대기업의 도쿄지사에서 인턴십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는 10년, 20년을 기다려야 겨우 승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30대에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기업 취업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박람회를 나와 아키하바라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유리코 하세가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하세가와 씨, 요즘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처음에는 K-파프 팬들이 주였지만 이제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 경영학 전공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유리코 하세가와는 5년 전 작은 학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도쿄 전역에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교육도 많이 의뢰받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쿄 로폰기에 위치한 유명 일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임원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속도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이런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았으니까요. TV를 틀자 일본 경제 채널에서 한국 경제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카츠히로 타니구치 제작 디렉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며 혁신을 거듭하는 나라입니다. 반면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기존 시스템 유지에 급급합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오리 후지타 이코노미스트의 말에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런 발언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방송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을 때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브랜드들이 매장의 중심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삼성과 LG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한국 제품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판매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TV와 스마트폰은 거의 한국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했어요. 우리 일본 고객들도 이제는 브랜드보다 제품의 성능과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소비자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경쟁력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오랫동안 당연시 여겼던 시장 지배력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 기업들의 일본 내 영향력 확대는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 일본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30%를 넘어섰고 TV 시장에서는 무려 5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전통 가전 기업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죠.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이 일본을 모방하고 따라잡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2022년 말, 저는 일본 대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현황을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근교의 주요 연구소와 기업들을 방문하며 일본의 핵심 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일본 최대 전자기업의 연구소였습니다. 미유키 코바야시 수석 연구원이 저를 반갑게 맞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베르토리니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배터리 업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구실 내부를 안내하면서 미유키 코바야시는 점점 더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일본 기업들은 20%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따라잡기보다는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배터리 기술에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었다니.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요코하마의 자동차 연구센터였습니다. 켄지 오카모토가 전기차 개발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현대차를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플랫폼 모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은 이미 도요타와 혼다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충전 속도, 주행거리, 차체 구조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켄지 오카모토의 팀은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제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기술에 너무 오래 안주했어요. 그 사이 한국은 과감하게 전기차로 전환했죠. 이제 와서 우리가 따라가려 해도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보니 현대-기아차는 10년 사이 점유율이 50% 증가한 반면 일본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우리 경영진에게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니 하는 자존심 때문이죠. 켄지 오카모토의 이 말이 일본 산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만심이 일본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반도체 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했지만 이제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게 핵심 문제죠. 도쿄의 한 반도체 기업 연구소 실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죠. 반면 우리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위험 회피 문화에 갇혀 있었습니다. 통신산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지 기술 특허 보유 현황을 보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일본 기업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도전하지만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도쿄경제대학의 한 교수가 한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일본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음.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유연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대담한 투자 결정. 반면 일본 기업들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느린 대응. 기존 성공 모델에 안주하는 경향. 위험 회피 문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시스템. 보수적인 투자 결정. 문화산업에서도 이런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의 성장세는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 시장은 정체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니혼TV의 카츠히로 타니구치 제작 디렉터의 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 제작 방식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기존 제작 방식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문화적 차이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기업 문화는 과거에는 강점이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의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업 문화는 현재의 글로벌 시장에 더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에 도달하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이런 경쟁력 약화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더 뒤처지게 될까? 2023년 초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프라임타임에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도쿄 아파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집중 조명하며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이 출연해 하나같이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오리 후지타 이코노미스트는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이 따라가야 할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일본 경제의 우월성이라는 신념이 공영방송에서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지난 8년간 주장해온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쳐보니 주요 경제지들이 모두 한국 경제를 집중 분석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왜 한국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본 경제는 정체 상태인가? 한국 기업의 성공 전략, 일본도 배워야 한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이런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일본 언론이 한국 경제를 깎아내리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타케이코 모리시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NHK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베르토리니 교수,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8년 전 도쿄에 왔을 때의 확신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라는 신념, 한국은 일본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시부야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패러다임의 전환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지만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럼을 쓰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성공의 경험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고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했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역전되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뒤쫓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세계 경제의 표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칼럼을 발표하자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일부 일본 기업인들은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현실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국제경제 매체들은 제 분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일본 전역을 돌며 경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한국에서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죠.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점차 참석자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세미나에서 한 중년 사업가가 질문했습니다. 베르토리니 교수님,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본 특유의 강점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 품질에 대한 집착, 세심한 고객 서비스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강점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점이죠.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도전 정신, 빠른 의사결정,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일본에 와서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문화마저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이고 많은 강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우월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에서 한국은 분명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 그것은 단순한 역할 변화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바다입니다.